아, 음, 네, 오늘 할 것은 페르낭 브루들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1권 일상생활의 구조이고요. 제2장 일상의 양식 빵입니다. 음, 지난번에 1장에서 서장과 1장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책은 이제 이제 근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고 자본주의가 정착화되는 시기까지 이제 막스가 그 시기를 이제 자본에서 분석을 하는데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런데 커다란 단위에서 이제 분석을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로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브로델은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자본주의의 이행을 분석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아마도 이제 이 책을 쓴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장이 바로 이제 이 물질 문명이라는 부분이고 물질 문명이라는 부분이 우리 말로 이제 조금 더 쉽게 어, 바꿔서 쓴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일상생활이라고 바꿔서 써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먹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빵과 쌀을 중심으로 이제 이 장에서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너무 내용이 자세하고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유럽의 이야기가 한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의 지역과 뭐 이런 것들을 예로 이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오히려 그 지역을 다루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일이 지도를 찾아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떨어진 곳이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빵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어, 읽는 게 좀 수월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먹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석기 말기에 이제 큰 동물 사냥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요. 식물성 음식을 먹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빵, 죽, 뿌리식물이라든지 줄기식물들.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이 되는 겁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 사람들이 먹는 기본 음식은 주로 이제 식물성이었고요. 칼로리 수치만을 기준으로 경제적 결정을 할 경우 같은 면적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목축보다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곡물 경작은 목축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전체적으로 육식성을 선호했고요. 지중해 연안 지역 너머에 가축을 풀어놓을 넓은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그 결과 농업을 영위하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세기 이후 증가로 식물성 음식 섭취가 늘었다가 19세기 중엽 이후에 과학적 목적으로 다시 육식으로 변화하는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2장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곡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하고 가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일단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옥수수고요. 콘, 위트, 이게 이제 주로 얘기하게 되는 이제 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호밀이라고 합니다. 라이, 퀴노아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뭐 퀴노아 먹긴 합니다만 어트가 귀리이고요. 그다음에 쌀이고 보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 조 혹은 기장인데 어, 조나 기장이 지금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도 그 잘 구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과는 다른데 속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냥 밀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수가 있고요. 뭐 붉은 수수, 맛할 때 어떤 그 수수 그리고 이제 메밀이 있습니다. 어, 일단 그 작물의 모양도 다 다르고 쓰임새도 다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장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논농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그 뭐야 이 뜯어내죠. 잡초 제거하면서. 밀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이고요. 15세기 이전부터 중국 북부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서 인도 인더스 겐지스 강변에서도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 사하라 사막,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등등등을 거쳐서 16세기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재배가 됐고요. 지금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아주 밀 생산지의 대표적인 곳이 됐죠. 17세기 이후에는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19세기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남부 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미국 중서부 로도 이제 재배지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근대 유럽 팽창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경우 단은 밀, 그러니까 밀에는 항상 이제 호밀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단은 다른 곡물들, 그러니까 보리, 귀리, 메밀, 조 등을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밀과 호밀의 비율은 2대1 정도로 호밀이 많았고요. 뭐 호밀이 밀보다는 훨씬 쌉니다. 쌀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들어왔지만 대량 재배되지 않다가 중세 스페인에서 아랍인들이 벼를 재배했고요. 중세 스페인은 이전에 저희가 그 아랍인의 눈으로 본 세계사 했을 때 그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마 과학기술과 신분가 뭐 그 책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을 텐데 스페인에도 그 이슬람 그 왕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에 그 들어왔던 이슬람 왕조가 이제 별을 거기서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반도와 튀르키예 지비아의 발칸 지역에서 했었고요. 그게 아메리카에서도 번졌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러나 곡물의 주지위는 획득하지 못하고 구황식품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야기입니다. 밀과 보조 곡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밀하고 귀리는 3대 2의 어떤 비율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 시에는 호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귀리는 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밀 가격은 귀리 가격보다 항상 더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밀 귀 가격 비율이 깨지게 되면 기근이 닥쳤다는 의미이고 비율이 깨지는 정도가 클수록 기근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리가 뭐 조금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호밀이나 귀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기근이 닥치게 되면 그 귀리를 귀리 가격도 뭐 급격하게 뛰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근이 닥치게 되면 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뛰고 밀과 귀리의 가격 차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게 어,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 시기들이 이제 기근이 닥쳤던 시기이고 그 귀리 가격과 그 밀 가격 차가 이제 이렇게 훨씬 더 큰 차를 보이는 그 비리 가격도 오르지만 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사 밀가루를 먹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메밀가루, 그러니까 16세기 노르망디 브루타뉴 지방이라든지 밀 수확 후에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 전에 수확을 하는데 이것으로 이제 빵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 검은 약간 이제 거무스러운 빵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빵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으로도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세베인이라고 불렀고 코르시카 지방에서 보통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가루로 만들어서 갈레트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그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밀병 비슷한 그런 빵을 갈레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나는 빵이라고도 불렀다고 하고요. 도토리와 식물 뿌리를 가지고도 이제 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고요. 17세기 도피네 지방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보조 곡물로는 말린 채소, 렌즈콩, 잠두라고 하는 누에콩이 있었고요. 검정콩, 흰콩, 갈색콩, 이유트콩이 있었다고 합니다. 17에서 18세기에는 나미르와 룩셈부르크 시장 시세표에는 밀, 호밀과 함께 메밀, 보리, 귀치, 스펠타밀, 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다 거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작이 보편화되었었는데요. 유럽의 남부 지방에, 남부 유럽에서는 이포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밀을 병작하고 다른 한쪽은 휴경을 하고요. 왜냐하면 밀이 굉장히 그 지력을 쇠하게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2년 연속 심게 되면은 그 소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연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출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 한쪽은 밀을 경작을 하고 한쪽은 쉬게 하고요. 북부는 땅의 질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삼포제, 셋으로 나눠서 어, 하나는 밀을 경작하고 어, 한, 한 땅은 귀리를 경작하고 한 땅은 식유하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삼포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휴경지라는 것은 추진력을 위한 가진 모터였지 결코 죽은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저자가 덧붙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놀려놓는 땅이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그 목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다음 해 혹은 다다음 해를 위한 그 준비 기간이었지 결코 죽은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쟁기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닭갈기를 반복하면 토양의 공기가 잘 통하게 되고 잡초가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고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쟁기질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 차례 농업혁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쟁기질이 쟁기질과 농업혁명이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는 쟁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느냐.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쟁기를 만들기 위해서 쟁기의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쟁기의 보습을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리고 쟁기를 어떤 가축이 끄느냐, 그리고 쟁기를 끄는 가축과 쟁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기계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 농업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북부 유럽에서 농업혁명을 10세기 말에 이제 농업혁명을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농업혁명을 만들게 되는 것들은 이제 쟁기의 보습을 달게 되고 그 보습을 그러니까 쇠로 달게 되는 거죠. 쇠로 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나 말의 멍에를 달게 되는 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북부의 그 좀 거친 땅들을 좀 더 쉽게 갈아내는 방식들을 채택을 하게 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그게 이제 그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 세계사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름지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경지의 가축을
기르고 그 가축의 분뇨를 가지고 거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때 그 진보 블라블라 하는 책 봤던 데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화학 비료가 발명이 되기까지 탄소를 고정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어찌 됐든 간에 화학 비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전에 탄소가 고정되어 있는 어, 기존의 뭐 동물의 사체든 아니면 그 분뇨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그러니까 거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의 분뇨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름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이제 거름 만드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밀 경작과 가축은 밀접히 관련이 되었는데요. 쟁기질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 큰 가축의 힘이 필요했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주로 말을 이용했고 남쪽에서는 소와 노새를 이용을 했습니다.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비료를 증가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나 말 같은 큰 가축을 많이 길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목축지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밀 재배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유럽은 사람의 생활에 고기와 에너지의 축적물인 가축이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가축을 받아들인 데 비해서 중국은 뭐 꼭 중국만은 아니고 아시아는 이런 경향을 그러니까 거부를 하게 됩니다. 유럽의 시각은 아름다운 평야지대보다는 숲과 초원지대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그 유럽인의 시각만은 아닌 것이 대체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그 아시아를 표현하는 어떤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넓은 평야지대 혹은 뭐 논 같은 것에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평화로운 바람이 부는 장면들을 그 어떤 보여주는 게 이제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서양의 같은 경우에는 뭐 끊임없이 펼쳐진 숲을 보여주는 게 이제 평화로움인 것인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럽과 그 아시아의 전형적인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대목이었었는데, 밀 수확량이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씨앗 하나를 파종을 하면 네 알을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밀 수확량이요. 그래서 프로이센 공작 영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확량이 많아서 밀이 8.7, 호밀이 7.6, 보리가 7, 귀리가 3.7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귀리 하나를 심으면 3.7알을 수확을 했대요. 그럼 이게 오히려 노동력 들어가고 뭐 쟁기질하고 거름 주고 하면은 오히려 손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뭐 평균적으로 밀의 경우에 한 알 뿌려서 네 알을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놨는데 어, 이 시기에 잉글랜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3.7, 3 뭐 이렇고 이 시기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4.1에서 4.7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이 시기에 넘어가면 6.37 뭐 이렇게 돼서 이제 18세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이제 하나를 뿌리면 열알을 거두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 파종의 증가는 주로 인구가 많은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고요. 어, 18세기 영국의 곡물 수확이 혁명으로 늘어난 것은 사료작물의 경작과 녹식에 힘쓴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A에서 B로의 진보가 B에서 C로의 진보보다 더 큰 비율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이해하신 분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끝나고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 혹시 지금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따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곡물의 교역을 보면 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이나 튀르키예의 밀을 수입하기도 했었고요. 14세기 이전부터 북부 유럽의 밀과 호밀이 지중해 지역까지 도달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안지대나 큰 강 주위의 공창지대가 곡물 교육에 유리했고요. 15세기 말까지 피카루디나 베르망두아의 밀이 에스코 강을 통해서 플랑드르로, 우아즈 강을 통해서 파리로, 16세기에는 상파누나 바로아 지역은 파리에, 부르고뉴는 밀을 손강과 롱강을 통해서 아르 지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 지역들이나 강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유럽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금방금방 다 알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다 뭐 여기 뭐 플랑드르는 프랑스 지역은 아닙니다만 뭐 프랑스 지역이었다가 아니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 거기서 거기인 지역입니다. 어쨌든 18세기에는 마르세유가 주요 밀 교역 항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폴란드는 많은 양의 곡물을 수출했는데 이는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고 대부분 호밀빵을 먹고 소수의 대규정만 밀빵을 먹고 나머지는 수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8세기에 이미 선매 제도가 있었고 대금은 은이나 포르투갈의 금, 어, 이게 이제 금인데 적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우리가 이제 그 골드라고 하는 그 골드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백금이라고 하는 화이트 골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음을 루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 바르는 루즈 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금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금을 적금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금이라고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적금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어, 루즈로 어, 그 대금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곡물 교육이 활발했다 하더라도 전체 소비량에 비하면 많은 양은 아니었고요. 유럽 전체 소비량은 2억 4천만 캥탈, 이었고 교역량은 600만 캔탈이었기 때문에 전체의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캔탈은 이게 100kg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그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원거리 무역도 행해졌는데요. 14세기 피렌체 상인들이 풀리아의 밀을 아르메니아에 수출했고요. 16세기에는 발트해와 북해 곡물이 지중해에 유통을 했고 몰다비아, 지금의 이제 루마니아 땅인데요. 는 이스탄불에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그 프랑스 얘기할 때하고 비슷한데 여기도 이제 제가 지도를 따로 첨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 정도 혹은 서부 유럽 끝에서 동부 유럽 끝 요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세기에는 물론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발견된 그 유- 서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 이후니까 아메리카의 곡물들이 이스탄불에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대규모 곡물 사업은 국가의 군사 업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곡물을 사들인다거나 혹은 이제 그 수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죠. 밀과 칼로리를 보면 1615년경에 제노바 스피놀라 가문은 곡물이 전체 칼로리의 53%, 그러니까 스피놀라 가문의 식탁에 올라온 그 음식들을 칼로리를 누가 이제 그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더니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칼로리의 한 5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이거는 어떤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그 칼로리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82%가 됐다라고 하고요.
1780년경 파리의 경우 열량은 2000 칼로리 수준이었고요. 곡물은 5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00g 정도의 빵을 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책의 173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 일일 칼로리 섭취량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스웨덴의 농민 계층이 3,867 칼로리고 뭐 왕궁은 5,000 칼로리가 넘고 국왕은 5,200, 마그누스 공작은 6,400, 뭐 스페인 호위함대는 2,800, 파비아는 뭐 또 뭐 5,800, 5,000이 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스페인 원정대는 4,000이 넘고 그래서 도대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살았으면 3,800이 되나 뭐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780년경 밀은 고기보다 11배가 비쌌고요. 바다 생선보다는 65배, 민물 생선보다 9배, 소금친 생선보다 3배, 계란보다 6배, 버터와 기름보다는 3배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싸니까 곡물로 그 칼로리를 얻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제 밀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밀 중에서도 호밀이 이제 훨씬 싸니까 호밀을 먹게 되는 거고요. 밀을 가지고 이제 그 생활 수준을 그 비교를 해보는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제 이쪽은 호밀 가격이고요. 이쪽은 샐러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체계가 다르니까 이걸 이제 그 비교를 그래프를 가지고 한눈에 보기 위해서 단위가 다른 거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겹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얇은 선이 임금이고요. 임금이 아마 그 나무꾼 임금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호밀 가격입니다. 보면은 거의 이제 그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에 보면 한 노동자가 대개 1년에 3,000시간을 의 노동을 하고 그의 가족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2퀼탈의 곡물을 소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의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니까 한 달이면 250시간이고 한 주에 그러면 62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노동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법정 노동시간이 이제 40시간이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어, 4인 가족 곡물 소비가 이제 1년에 12켄탈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준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한 달이면 100kg이고요. 한 주에 25kg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파운드로 계산하면 한 주에 55파운드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쌀포대 한인마켓에서 사는 쌀포대가요. 하나가 15파운드거든요. 그 15파운드가 지금 뭐 가정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몇 파운드 드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몇 개 드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이게 지금 그, 그 쌀포대를 이게 이제 55파운드니까 4인 가족으로 한 주에 55파운드를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소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나 많이 소비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다른 데서 이제 그 칼로리를 섭취를 못하니까 이렇게 많이 먹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환산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1켄탈당 100시간의 내 선을 넘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200시간 이상이 되면 위험 수위가 되고 300시간이 되면 기근이 어, 된다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 도시 임금 노동자는 비참했고 현금
현물 임금이 거의 같은 리듬으로 변화했던 시골 사람들 역시 비참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급한 곡물에 의존한 생활이었고 중농을 제외한 일반 농민은 밀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유복한 집에서는 혼합 밀이나 호밀을,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와 귀리를 혹은 옥수수와 호밀, 메밀 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빵과 가난한 사람들의 빵은 당연히 달랐는데요. 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슈안이라고 하는 흰 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블레라고 하는 90% 정도 채를 친 밀가루로 만든 빵이 있었고요. 샤플레르라고 하는 채로 거르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쌀이 그 알곡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 이제 쌀을 그 벼를 수확을 한 다음에 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9분도 쌀, 7분도 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깎아낸 쌀을 이제 그 알곡으로 우리가 이제 밥을 지어서 먹게 되는데 그래서 나 벼의 상태로 있는 것하고 쌀을 상태가 되면은 무게가 한 25%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뭐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나달이 워낙 그 부스러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쌀처럼 그 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갈아버리는 거죠. 간 다음에 그거를 이제 채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채를 얼마나 가는 채를 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통밀이 되느냐 아니면 그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밀가루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채로 쳐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빵을 아마도 이제 슈안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굵은 채로 친 거를 루블레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굵은 채로 치게 되면 이제 샤플레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8세기까지는 대부분 조잡한 숙주와 죽을 먹었고, 조를 기본으로 한 풀스, 그 다음에 전분을 기본으로 한 알리카, 이 알리카에는 치즈, 꿀, 계란, 뭐 이런 것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구운 보리를 빻아서 여기에 조를 섞어서 만든 폴렌타, 기류로 만든 구루멜, 좁쌀죽, 귀리죽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흰빵은 매우 귀한 사치품이었고요. 유럽 전체 인구의 4% 미만만이 어, 흰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국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마도 프랑스, 영국, 스페인을 다 합쳐서 이 세 국가에서 그 흰빵을 먹는 사람들은 200만을 넘지 않았다고 하고요. 18세기 초 시골 인구 절반 이상이 빵을 만들 수 없는 곡물과 호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사치품이 있었고요. 팽모레라고 하는 빵이 있었는데 이거는 왕비의 빵이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효모를 넣어서 만든 부드러운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빵은 이제 그 팽몰레의 다 그 후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다들 그 가발을 많이 썼는데 그 가발을 이제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발에 뿌리는 가루분도 밀가루를 썼다고 하고요. 1750년에서 1850년 사이에 밀이 다른 공부를 대체했고, 이제 밀의 그, 어, 뭐죠?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밀기후를 제거한 밀가루로 빵을 발효시켜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1780년에는 국립제빵학교가 창설되었고, 나폴레옹 군사들은 유럽 전체에 흰빵을 전파하게 됩니다. 17세기 초부터 파리 근교에는 밀이 지배적인 곡물이 되었고, 어, 17세기 말에는 타 지역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부는 여전히 호미를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빵은 어, 빵 가게에서 파는 빵의 무게와 밀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변했고요. 당연한 얘기죠. 14세기 가정집에는 빵을 굽는 오븐이 있었으며 집에서 구운 빵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606년 베네치아에서 빵 장수가 38%, 가정은 30%의 밀가루를 소비했고요. 1779년에서 1780년대 프랑스 대부분 큰 도시에서는 집에서 빵을 만드는 관행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빵을 대부분 이제 사서 먹게 되는 거죠. 재분수는 각 도시마다 있었고요. 물레방아나 풍차 혹은 맷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맷돌이 지금 저기가 틀린 것 같은데. 맷돌이, 이거 맞군요. 네. 빵의 가격과 질은 민중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면 소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파리 혁명도 뭐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쌀에 관련된 장을 보면 쌀은 반수생 식물이고요. 그러니까 반수생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어쨌든 많이 필요한 식물이라는 뜻이고 영양분의 그 쌀을 먹는 사람들의 영양분의 80%에서 90%를 담당을 합니다. 밀이 50에서 70%를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결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보다 보관이 훨씬 쉽고요. 1977년 기준으로 경작지는 밀 경작지의 70% 수준이지만 전체 생산량은 비슷하고요. 어, 다만 쌀겨 제거 과정에서 20에서 25% 무게를 상실하게 됩니다. 대체로 현지에서 소비되므로 밀의 무역보다 규모가 작고 어, 벼는 BC 2000년부터 재배됐지만 밀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제 재배가 되었습니다. 쌀 이전에는 수수, 밀, 조 등을 먹었고 논벼는 인도에서 자리를 잡은 후 BC 2000년경에 남부 중국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기원 후 1세기에 벼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쌀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17세기의 일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자는 1100년경 중국 남부로 중국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 것도 쌀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자가 좀 무식해서 한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1100년경에 중국 남부로 중국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 것은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패해서 도망가다시피 이제 송나라가 남송 시대를 열게 되면서 장강 주변으로 옮겨가면서 장강 주변에서 이제 황하어 주변에서 논농사를 하다가 장강 주변으로 내려가면서 장강 주변에서 논농사가 이제 대규모로 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송이 북송 시대에서 남송 시대로 변하게 되면서 쌀농사도 황허 지역에서 장강 지역으로 변하게 된 거지. 쌀농사가 북쪽에서 하다가 남쪽으로 하기 때문에 중부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자가 무식해서 한 소리고. 벼농사의 장점은 같은 경장지가 아니고 경작지입니다. 경작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높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며 다모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페르시아의 벼농사는 벼만 두 번 경작 혹은 벼 한 번과 호밀, 조 한 번을 번갈아서 경작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세 번 경작할 경우에는 벼를 두 번 거두고 밀, 보리, 메밀 혹은 순무 등의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이 곧 화폐였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 하는 말로 이제 쌀 팔러 간다라는 말이 우리말에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이제 그런 예죠. 쌀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제목 가에 있는 장에서는 쌀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짐으로써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린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6에서 7세기 중국인들은 평균 1년에 300kg 정도의 쌀과 곡물을 섭취했고
매일 2,000 칼로리를 여기서 얻었습니다. 1700년경 일본 인구는 3천만 명이었고, 에도가 이제 이 당시에 막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에도에만 20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의 끊임없는 증가 덕분이고, 또 비료가 상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그 이 정도의,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쓸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이 이제 물론 이 저자가 이 자료들을 1950년, 1950년대, 60년대에 물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지만 이미 그 1700년대에 일본의 자료들이 이미 뭐 하멜이라든지 아니면 또 또 그 이전에 또 누구죠? 그 어쨌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간 그 견문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책에 일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밀 또는 조를 재배했고 17세기 이후 인구가 늘면서 쌀 생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그 언급보다 인도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것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옥수수는 잉카와야 아즈텍 문명의 만개를 가능하게 했고 기원은 아메리카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전해졌습니다. 메마른 지역은 타종 1알당 70에서 80악을 수확할 수 있고요. 좋은 땅은 1대 800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적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거대한 이제 사람들을 거대한 공사에 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잉카나 마야 아즈텍 문명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첫 여행에서 옥수수를 가져와서 유럽에 전파를 했고요. 초기에는 가축의 사료를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농민은 옥수수를 먹고 대신 값이 두 배나 되는 밀을 내다 팔았고 18세기가 되어서야 옥수수가 널리 재배되었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자는 고대부터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재배를 했고 구황작물 역할을 했으며 말려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인 비렐름 로셔는 18세기 유럽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감자를 꼽았고요. 16세기 초에는 아일랜드에서 이제 많이 재배를 했고, 뭐 책에서도 설명을 합니다만 그 아일랜드가 19세기 말에 그 감자가 흉작이 되면서 심하게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어, 나중에 이제 그 미국으로 대거 아일랜드인들이 이제 이민을 오게 되는 또 그런 역사로 이어지기도 하죠. 1660년경에는 알자스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감자를 재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700년대 플랑드르 지역에서도 감자 소비가 곡물 소비의 40% 정도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어떤 지배적 작물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생활 양식에 뿌리를 내리고 그 결과 그 생활 양식이 형성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배적 작물의 성공을 확립시키고 허용하는 것은 지배적 문명이라고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작물의 재배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식물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문화적 성공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쟁기가 아닌 괭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 그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 그 괭이를 사용하는 경작의 벨트라고 하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오랫동안 그 동질적인 집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벨트의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쟁기를 왜 사용하지 않고 괭이를 사용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가 이제 그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이 얘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한 프레이즈로 이제 줄여버렸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 그 책이 이름이, 제목이 뭐죠? 그 책에 보면, 뭐, 어쨌든, 쟁기를 쓸 만한 큰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괭이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권력과 진보. 네, 권력과 진보 아니고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피케티? 피케티 말고요. 머리, 머리 조금 벗어진. 아, 무슨 호모사피엔스? 네, 호모 사피엔스 아니고. 뭐, 아휴, 아, 이따가 생각나면. 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와, 사람 되게 많다. 네. 예, 진짜 오늘 최대예요. 네. 13명이에요. 네. 13분. 13분 넘네?